SK건설이 시공 중이던 라오스 수력발전소의 지난해 보조댐 붕괴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며 사실상 인재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보조댐 붕괴 사고가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붕괴가 시작됐을 때 댐 수위는 최고 가동 수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또 적색토로 쌓은 보조댐에서 미세하게 물이 샜고 내부 침식과 집안 약화도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사고 당시 보조댐에서는 5억 톤의 물이 쏟아져 나왔고 라오스 주민 1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시공사인 SK건설 측은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추론에 불과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막대한 피해 보상 문제가 달린 만큼 사고 원인을 둘러싼 라오스 정부와 SK건설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만에 개정돼 3년 뒤인 2022년부터 적용이 될 세계보건기구 WHO의 질병 기준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5만 5천 개로 늘어난 질병 가운데 전해졌던 대로 게임 중독이 들어갔고, 하지만 과도한 업무로 무기력감을 느끼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질병이 아닌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늘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의 증인으로 소환이 되는데 그동안 7번이나 나오지 않아서 오늘은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강제구인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제재와 충돌하지만 미국의 초점은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SK건설이 시공 중이던 라오스의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붕괴됐죠. 1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재민 수도 6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라오스 정부가 독립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는데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 사고이며 사실상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 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뭐인지는 이 피해 보상을 누가 할지와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인데요. 이 같은 라오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 측은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결여돼 있는 경험적인 추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5월 29일 수요일 아침엔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라오스 세피안 세남로의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무너졌습니다. 5억 톤의 물이 터져나오며 사망자 40명, 실종자 66명, 이재민 6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인 SK건설은 기록적인 폭우가 원인이라고 했지만 라오스 정부 측은 부실 공사를 의심했습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어제 독립전문가위원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 사고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붕괴가 시작됐을 때 댐 수위는 최고 가동 수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적색토로 쌓은 보조댐에 미세한 물길을 따라 물이 샜고 이로 인한 내부 침식과 집안 약화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원호 파괴로 불리는 이 같은 현상이 댐에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최상부에서도 일어나 붕괴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SK건설은 입장문을 내 반박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사고 전후 실시한 집안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험적 추론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위원회가 토사층에 물길이 생기는 파이핑 현상을 입증하지 못했고 원호 파괴가 원인이라면 댐 하단부에 대량의 토사 유출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조사에 옵서버로 참여한 한국정보조사단과 엔지니어링 업체들도 위원회와 의견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피해 보상 문제가 달린 만큼 사고 원인을 둘러싼 라오스 정부와 SK건설의 공방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30년 만에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반면 과도한 업무로 무기력감을 느끼는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은 직업 증상의 하나일 뿐 질병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결정이죠. 최규진 기자입니다.
WHO는 현지 시간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에 따라 게임 중독을 마약이나 알코올, 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규정한 겁니다. 지난 1990년 개정된 질병 기준은 14,400여 개의 질병을 분류해 왔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된 새 질병 기준은 게임 중독을 포함해 5만 5천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직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번아웃 증후군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WHO는 번아웃이 질병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WHO는 번아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에서 오는 증후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번아웃이 직업 현상일 뿐 삶의 다른 영역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WHO는 번아웃이 건강 상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새로 승인된 기준은 오는 2022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194개 회원국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개의치 않는다.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도 다르게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을 향해 계속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미국 국내에서는 자기 참모나 동맹보다 김정은 위원장 편을 들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대량 살상 무기 전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의 초점은 협상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유식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모건 오르테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의 초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초점은 북한 대량 살상 무기를 종식하기 위한 평화적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28일 브리핑에서 북한 시험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결의 위반이라며 직접 비난은 자제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우리는 협상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협상 재개를 강조하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은 다르게 본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고려한 겁니다.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perhaps he wants to get attention.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도쿄에서 조 바이든은 IQ가 낮은 인간이란 김정은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말한 데 대해 바이든 측은 대통령직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케이트 베딩필드 캠프 부본부장은 외국에서 동료 미국인이자 전직 부통령을 공격하며 살인적인 독재자 편을 든 것은 우리 제도를 희생하며 독재자를 포용하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내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 볼턴을 견제하며 협상에 의지를 보인 건 북핵 성과를 내년 대선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한때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늘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서 7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죠. 재판부가 감치 명령까지 예고했는데 오늘은 증인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벌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해 검찰 수사와 1심 유죄 선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단 한 번도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5일 전인 지난 24일에도 재차 증인 소환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그동안 7차례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는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다시 한번 구인장을 발부해 오늘을 새로운 증인 신문 기일로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인 김 전 기획관이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겠다고 재판부는 경고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신문 일정 탓에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 재판의 결심 공판도 다음 달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1분기에는 이 기록을 유지는 했는데 단기간 성장세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올해 1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 2위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화웨이는 5,840만 대를 팔아 시장 점유율 15.7%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이 점유율 19.2%로 1위를 유지했고 애플이 11.9%로 3위였습니다. 특히 화웨이는 상위 5개 업체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 유럽에서 69%, 중화권에서 33%나 판매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15일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화웨이에서 구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해외 판매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 분기보다 2.7% 감소한 3억 7,300만 대에 그쳤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토네이도 같은 악천후가 열흘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사람도 10명이 넘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50건이 넘는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벽과 지붕은 뜯겨져 나가고 정원에는 잔해만 남았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집들도 여러 채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밤 오하이오, 인디애나, 콜로라도, 아이오와 등 8개 주를 52건의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오하이오주 데이튼 인근 셀리나에서는 토네이도에 밀려든 차량이 집을 덮쳐 8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Last night, and I mean, the first things I thought of was war zone, because it just looked like somebody just took a bomb and 5월 중순부터 중서부 지역에 토네이도와 폭풍, 홍수 등 악천후가 열흘 넘게 이어져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전역에서 500건이 넘는 토네이도가 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오클라호마, 캔자스, 미주리, 네브라스카 등 중부 지역에 토네이도를 비롯한 큰 우박과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어제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 도쿄에서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가와사키시에서 어제 아침에 한 남성이 초등학생들과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고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남성이 자해를 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도쿄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가와사키시 노보리토의 한 공원 근처입니다. 조용한 주택가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린 것은 아침 7시 45분쯤이었습니다. 짧은 머리를 한 남성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両手に刺身包丁1本ずつ2本持って立ってたっていうのは言ってたよね。でその後自分でどっかを切りつけて倒れ込んじゃった。 남성은 뒤로 보이는 편의점 앞에서 행인을 찌른 뒤 이곳으로 걸어왔습니다. 양손에는 흉기를 쥔 채였습니다. 때마침 이곳에는 스쿨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초등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요. 남성은 어린 학생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버스에 타려던 초등학생 1명과 이 남성을 저지하던 학부모 1명이 사망했고 최소 17명이 다쳤습니다. おばちゃんが1人血まみれになって倒れてらしてで心肺蘇生されてましてそれであとその先に男性の方が2人歩道ですかねに倒れてまして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칼 2자루 외에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배낭에서도 추가로 칼 2자루가 발견됐습니다. 남성이 자해한 뒤 사망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묻지마 테러의 희생이 되면서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어린이 등하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어제 요코스카 미군 기지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했습니다. 표기법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해의 병기가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비자 발급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대사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 몽골 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관 행사 때 먹다 남은 음식이 없어졌다며 직원들을 추궁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가 하면 인사 이동까지 시켰다는 갑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어제 오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도착한 뒤 중국 정부의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이 우호적인 이웃 국가이며 정상적인 왕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사업을 통해서 올 하반기에 최대 1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방안은 정부가 다음 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매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올해 28위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여러 분야 가운데 경제성과 분야가 지난해보다 7계단 내려간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올 초 자동차 보험료가 3에서 4%가량 올랐고요. 이제 다음 주말부터 적용이 될 인상폭도 정해졌습니다. 빅4 손해보험사 가운데 DB손해보험이 인상률 1%로 가장 낮고 KB손해보험이 1.6%로 가장 높습니다. 손보사들은 이렇게 추가로 인상을 해도 수익성 악화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입장이어서 자동차 보험료는 올 하반기에 한 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의혹을 받고 있죠. 부작용 LG 명예회장의 조카 구본현 씨에 대해 검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구 씨는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네덜란드로 출국했는데 지금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떠나버려 주민들이 반나절가량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량 주인은 며칠 전 엘리베이터 벽에 씹던 껌을 붙여놓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재발 방지를 요구하자 언쟁을 벌이다 그대로 차를 세워둔 채 집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부산시 서구 20층짜리 아파트 1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 주인이 잠든 사이 불은 현관 출입문 신발장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분 만에 불이 꺼졌지만 주민 20여 명은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1600년 전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물들이 경남 함안 마리산 보분군에서 나왔습니다. 집 모양, 배 모양, 등잔 모양,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한꺼번에 출토가 됐습니다. 1795년 정조 임금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에 올릴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한 공간입니다. 화성행궁 별주터가 220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딱 하루였습니다. 화성행궁 2차 복원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시 흙으로 덮여지게 됩니다. 조선시대 성곽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한양도성 순성길에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끊어진 정동 구간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 지역 750m 구간을 연결을 합니다. 도니문터에서 창덕여중과 이화여고를 거쳐서 러시아 대사관과 소이문터를 잇는 구간입니다. 오는 9월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인데요. 오늘 소집되는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또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한 대응책도 여기서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지난 2월 말에 법정에 나와서 검찰에 항변하기도 했던 양 전 대법원장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또 법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 47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참여훈련이 오늘 오후 2시 전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진입을 하는데 어려운 곳, 또 정체된 도로를 포함해서 소방 출동길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켜고 출동을 하면 일반 차량들은 길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동참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기온은 더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지만 낮 동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고요. 자외선도 강해서 한낮 외출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 공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특보구역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남부지방 중심으로 기온이 높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26도, 광주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평양 27도, 함흥이 29도로 우리나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5년 전 외국인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여성들을 불러서 식사와 성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YG 측은 양 대표가 모임에 가긴 했지만 성접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온 외국인 재력가 2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4년 7월 재력가와의 식사 자리에 25명의 여성을 불렀고 그중 유흥업소 여성 10여 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목격자 A씨는 YG 측의 요청으로 당시 식당을 통째로 빌려 식사를 하고 접대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엔 최근 구속된 황하나 씨도 통역을 위해 참석했고 YG 소속의 유명 연예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 클럽과 숙소 등으로 자리를 옮겨 성접대가 이뤄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YG 측은 양 대표가 모임에 참여했지만 성접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우선 제보자를 접촉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또 경찰은 당시 저녁 자리에 참석했던 태국인 재력가의 경우 여성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돼 조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서울 종로의 호텔에서 1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30시간 만에 만든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원래 마약을 만들 땐 독한 냄새가 나지만 냄새를 없앤 새로운 공법을 써서 호텔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첩보를 받고 잠복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밤이 깊은 시각, 창문 안쪽에서 남성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A씨가 필로폰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국정원의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엔 마약을 만들 때 쓴 기구가 놓여 있었고 완성된 필로폰 3.6kg도 찾아냈습니다. 1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변호인이 있고 변호인 상임권 있고 지수관권 있어요. 지난달 14일 입국한 A씨는 신종 공법으로 마약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나흘 걸리는 시간도 30시간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특유의 독한 냄새도 나지 않아 호텔이나 다른 투숙객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 호텔이 잠깐 정전되기만 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A씨가 머무르는 호텔로 직접 찾아가 재료를 전달한 대만화교 B씨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을 구속해 검찰에 넘긴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제조를 지시한 윗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강풍만 불면 깨진 유리창이 날아들까 불안해하는 곳이 있습니다. 올 연말 완공 예정인 해운대 초고층 건물 LCT 공사장 주변 얘기입니다. 지난해 태풍 콩레이 때 떨어져 내린 유리 파편에 차량 60대가 파손됐는데 그제 또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지나가는 2시간 동안 해운대 LCT의 유리창 1,100장이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은 바람을 타고 인근 상가와 차량 60대를 덮쳤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그제도 랜드마크동 83층에 달린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가로 120, 세로 130cm, 두께는 28mm였습니다. 파편은 100m를 날아가 인근 미포주차장 내 차량 넉 대를 긁었습니다. LCT의 최고 높이는 411m, 파리의 에펠탑보다 100m가 더 높은데요. 전문가들은 해안을 가로막은 LCT 건물 사이로 맹렬한 골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LCT 상층부에선 바람이 초속 10m 이상 더 강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판 날아가고 집 다 빠지고 피해가 막심이고. 시공사 측은 초속 98m의 바람까지 견디도록 만들어졌다며 유리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작업하면서 문을 좀 열어놨대요. 그 차원과 들은 그 내부 기압차 때문에.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제품 결함 가능성과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 생명과학의 무릎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회사와 이우석 대표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관심을 모았지만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세포가 들어있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코오롱 측은 그동안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식약처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보사는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주사형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사람의 연골세포가 든 일액과 같은 연골세포에 치료 성분인 성장 촉진 유전자를 넣은 이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미국 임상시험 도중 이액에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나왔습니다. 약을 개발한 코오롱 측은 국내 허가를 받을 땐 연골세포로 믿었고 왜 바뀌었는지는 자신들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허가 과정에서 이를 은폐했던 겁니다.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순수 세포인 일액과 치료 성분을 넣은 이액을 비교해 같은 성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액과 이액을 섞은 혼합액을 이액과 비교한 자료를 낸 겁니다. 같은 연골세포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눈속임을 한 셈입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인 2016년엔 성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를 식약처에 숨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인보사 사태의 후폭풍은 소송과 주식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7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주사를 맞은 환자 244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게 됐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400여 명의 환자도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주가 폭락을 우려해 어제 하루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김석환 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았다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보사를 맞으면 나을 확률이 85%라는 말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회복은커녕 무릎이 벌겋게 붓는 부작용만 생겼습니다. 대기업인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이게 그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거는 상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 약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사실 기다렸거든요. 왜? 김 씨처럼 주사를 맞은 환자 24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을 상대로 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 번 맞는데 700만 원에 달하는 주사제의 가격을 고려해 1인당 1,000만 원을 요구하기로 한 겁니다. 미지의 위험 물질이 내 몸에 주입되어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은 이용렬 전 코오롱 회장 등을 상대로 주가 하락에 책임을 묻는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후폭풍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는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또 거래소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상장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할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진 인보사 K주가 결국 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분 문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를 벌였는데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한 겁니다. 인보사 주사제를 투여했던 환자들은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인보사 K주의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동안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해 오셨는데 이번 식약처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이 건이 허가 취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더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미국 제품에서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는 드러나게 됐는데 그 이전에도 논란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까? 원래 2017년 처음에 이 약이 허가 시판될 당시에 효능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비싼 진통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너무 고가여가지고 사실은 그런 고가의 가격에 비해서 효과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한 번 주사를 맞는데 700만 원 가량 된다고 하니까요. 예. 실제로 뭐 그와 관련된 효능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상 시험 3상에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네.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세계 최초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재생 효과는 없고 통증 개선 효과만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두고 제2의 황우석 사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꽤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황우석 사태 때도 이제 사실은 논문 조작을 통해서 있지도 않은 네. 배아주기 세포를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연골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네. 유전자 조작 연골 세포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황우석 사태보다 더 심각한 부분은 일부 있다면은 황우석 네. 사태는 논문 조작이었지만 네. 이번에는 이제 3천 거의 700명 가량의 환자들에게 시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사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골 세포를 만드는 성장 촉진 유전자 이게 만들어졌다고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식약처 발표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성장 유전 인자가 들어간 연골 세포는 없고 네. 사실은 이제 태아 그 신장 세포라고 하는 293 세포라고 하는 이제 종양을 유발할 네. 거기다 우려까지 있는 이 세포만이 발견됐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롱사 자체도 애초부터 이 세포가 바뀐 걸 자기들도 몰랐다고 네. 할 정도니까 사실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기들도 몰랐다고 하는 코오롱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좀 무능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다면. 그리고 이제 알았다고 하면은 사실 상당히 이제 죄질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코오롱도 문제입니다만은 식약처 검증 책임 분명히 있고요. 허가를 내준 기관인데 책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번도 교차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이걸 위탁해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17년간 사실은 이 세포가 바뀐 것을 몰랐고요. 그리고 또 2017년에 허가 당시에도 그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한 몇 년 정도 더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자문이 많이 있었는데도 사실은 위원 교체 같은 걸 하면서 이거를 좀 강행 처리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활의학과 전문의시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살게 되는 것처럼 예. 이미 뭐 주사제는 투입이 된 상태에서 이걸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양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두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다만 이 환자들을 잘 추적 관찰해서 사실은 조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약품안전처는 코롱에 사실은 이 3,700명의 환자를 이렇게 추적 관찰하고 그 이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품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약품 그 안전원에 데이터만 모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보건복지부가 나서 가지고 이 환자들을 코호트라고 해서 이제 네. 저희가 어떤 일정 군집을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군집으로 모은 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아니면 이런 공공의료기관들을 연계를 해서 계속 추적 관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약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환자의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이 세포주가 바뀐 것을 코롱 측이 이미 알았을 정황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게 이 세포가 증식을 빨리 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방사선을 많이 조사해서 사람 몸에 주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사실상 세포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거의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도 이렇게 방사선을 많이 조사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세포가 몸에 들어가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식약처 발표 일부는 믿을 수 있는데 다만 이런 종양 유발 세포들의 특징상 한 수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증식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증식이 빨리 이루어지는 세포이다 보니까 아하. 거꾸로 방사선을 조사해서 증식 능력을 거의 소멸시킨 네.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신장 세포가 무릎에서 지금 빠르게 증식하고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근데 이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방사선을 저희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제 암 환자한테 방사선을 조사해도 모든 암 세포가 다 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재발하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포들이 일반적으로는 뭐 44일 정도 있으면 다 네. 사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식약처 보고인데 그 중에 뭐 몇 개라도 살아남아서 계속 만약에 증식을 하게 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수년이 지나서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동안 사무처장께서는 식약처의 조사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도 촉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약처도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책임을 면할 수 없고요. 뭐 공범이라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뭐 규제 부처로서 사실은 이 약을 시판 허가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번에 또 이 사태가 3월 29일에 그 코롱이 사실 자발적 네. 중지를 하면서 먼저 발견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된 이후에도 지금 거의 한 2달 가량을 사실은 시판 그 허가를 취소하지 못하고 계속 이 조사가 좀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왜 이렇게 미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미루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2차적인 피해자들도 발생을 했고, 초기에 또 한 7일 정도 늦춰지면서 27명 가량이 지금 주사를 더 맞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늦장 대응과 초기 이제 시판 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3년에도 비슷한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급성 설사약과 관련해 가지고 품목이 허가됐던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 다 시판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약은 정장제라고 저희가 이제 지사제 네. 역할을 하는 그런 유산균 제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이런 이제 태아 신장 세포가 들어있는 세포 치료제와는 안전성에서는 이제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몸에 유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경우고요. 이 경우는 이제 한 15년간 추적 관찰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복잡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주사제를 투여한 환자 244명 어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요. 나머지 3,400여 명의 환자도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뭐 소송이야 소송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걸 뭐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는 상태고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식약처가 이야기한 거는 코롱이 이제 3,700명 추적 관찰하겠다고 네. 했지만은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보건복지부가 나서가지고 사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좀 책임을 좀 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환자분들에 대해서 코롱이 사실은 이제 뭐 양심적이고 좀 도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진료비라든가 그 약제비를 전액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송을 걸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본인들이 이제 그 처음에 허가받았을 때와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주들도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허위 사실 때문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소송에서 다 정리가 돼야 될 거로 보입니다. 네, 국내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관심을 모았고 환자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투여를 받기도 했었는데 자,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시판 허가 과정을 한번 다시 되돌아봤을 네. 때는 이제 세계 최초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 허가를 했다라는 그 명성과 이제 그 어떤 그 스폰라이트에 너무 이렇게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또 국제적으로 이 약품이 시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좀 꼼꼼하게 이런 약품의 시판 허가, 그다음 임상 시험의 허가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은 이제 좀 독립적으로 규제 부처로서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상당히 이제 그 뭐 제약 기업들이나 의료기기 기업들의 어떤 규제 완화 압력에 좀 예. 굴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제 미국의 FDA 수준으로 안전성만 정확하게 평가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조금 더 강화되고 재편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으러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고가에 반영하겠다. 점심시간이 아니면 양치질 하지 마라.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측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직속 임원이 불합리한 근무 규칙을 강요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점심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식당에 들어가면 개인평가 점수를 깎는다고 겁을 준다는 겁니다. 의자에는 아무것도 걸지 말라는 등 업무와 상관없는 잔소리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아니면 양치질을 하지 말고 직원들의 모니터를 해당 임원이 보기 쉽도록 설치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활가전사업부의 한 상무가 사교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지시했다는 규칙들입니다. 직장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상무가 폭언을 하고 물건도 던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파장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직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해당 부문 부사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갑질 여부를 조사 중이라면서 사실로 밝혀지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과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부가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강 의원은 자신에게 통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보고 정확히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정상이 통화에서 쓴 표현을 그대로 불러줬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7일 밤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날 K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효상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이때 K씨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정리 자료를 직접 출력해보면서 통화했다고 외교부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K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처음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연락이 온 걸 확인한 K씨가 사무실로 이동하는 길에 다시 전화를 걸자 강 의원은 대북 식량 지원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때도 K씨는 관련 내용을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보고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K씨는 진술했습니다. 내용 자료를 직접 보고 읽다 보니 두 정상이 쓴 표현을 그대로 불러주기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와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K씨를 비롯해 외교 기밀을 소홀히 관리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직원 2명까지 총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이 해당 외교관은 변호사 명의로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자신이 알려준 내용으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줄은 몰랐고 굴욕 외교로 포장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관 K씨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과 일부 표현을 강효상 의원에게 알려줬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받고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해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다가 실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K씨는 강 의원이 지난 8일 보이스톡으로 연락해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반대하지 않았을 리 없다며 사실인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통화 요록을 보고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지 몰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K씨는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K씨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정리 자료에 있는 그대로 확인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는 적지 않게 다른 내용을 말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소식은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관 K씨는 강효상 의원에게 트럼프의 방한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은 정반대의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으려는 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매달렸다는 식으로 느껴지게 표현한 겁니다.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강 의원이 외교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통화 내용을 왜곡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서도 강 의원은 정의용 실장이 볼턴 보좌관에게 만나자고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 역시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외교관 K씨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만남과 관련해선 알 수가 없었고 워싱턴 정가에 알려진 사실 정도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외교부의 형사 고발 방침에 강효상 의원은 정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야당 의원의 의무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밀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분류했다는 취지로 발언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설명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에 대한 기밀 분류는 과거 정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후배 외교관 K씨를 향해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입니다.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드는 작태에 좌시하지 않겠다거나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정부 여당에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외교관 K씨의 변호인은 친분의 문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친한 후배라고 하셨는데 그 친한 후배 등에다 칼을 꽂은 건 누군지 그건 본인이 잘 아실 테니까. 강 의원은 한미동맹과 대미 외교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왜곡된 한미 외교 실상을 알렸다고 강변했습니다. 자신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했던 겁니다. 강 의원은 어제 오후 외교부가 형사 고발 방침을 정하자 2차 입장문을 내고 정부 여당의 실정을 폭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의 핵심적인 의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기밀 분류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1에서 3등급의 분류는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과연 어떤 영화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들 하실 겁니다. 내일 국내에서 개봉되기에 앞서 어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강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학교 문성위주학과 뭐 이런 거나? 어쩌다 보니 모두가 백수인 네 식구. 사이는 좋지만 마냥 착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우연히 찾아온 구원의 동아줄을 만난 4명은 화장실 천장에 다가가야 공짜 와이파이가 터지는 반지 앞방을 넘어 살면서 절대 마주칠 일 없을 것 같던 다른 세상의 문을 차례로 두드립니다. 영화는 나쁜 사람이 없어도 나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한국 사회가 혐오하는 존재를 말할 때 쉽게 쓰는 벌레라는 단어가 진짜 가리키는 게 뭔지 질문을 던집니다. 공생이냐 상생이냐 기생이냐, 그것이 결국 인간에 관한 예의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인간의 존엄에 관한 또 스토리이기도 하다. 쏟아지는 찬사 속에서 칸의 선택을 받은 영화. 그 궁금증은 시사회장을 찾은 취재진의 열기로 이어졌습니다. 배우들도 최고의 상을 받은 감정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벅차가지고 그날 아침까지 잠을 못 자고 혼자 맥주 한 2캔 먹으면서 자축했습니다. 본 감독은 상이나 트로피는 아무 상관없다며 이제 관객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깐느는 벌써 과거가 됐습니다. 약간의 가벼운 변장을 하고 진짜 관객분들 틈바구니에서 몰래 그분들 속닥속닥 얘기하시는 것도 들으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고 싶은. JTBC 강나현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인생도 되돌아보게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배제돼야 할 문화계 인사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죠. 어제 시사회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영화를 향한 솔직한 생각도 내비쳤습니다. 권근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칸의 선택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독특한 이력에 집중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감독.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인 명단에 이창동, 박찬욱 감독과 함께 포함됐습니다. 창작자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죠. 그래서 2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앞으로. 우리 주변의 부조리한 현실을 응시한 영화 기생충도 그 시절 태어났습니다. 2013년 설국열차의 후반 작업을 하며 구상했습니다. 눈속을 달리는 기차의 맨 앞칸과 맨 끝칸 사람들의 계급이 다른 설국열차.
기생충은 반지하에 사는 가족과 언덕 위 저택에 사는 가족을 대비하여 불평등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기괴하되 심금을 울리는 장르다. 다루고 또는 새롭고 싶어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데 향수기도 있었어. 영화를 통한 따끔한 풍자는 봉 감독의 스타일이 됐습니다. 가장 큰 영감은 역시 김기영 감독님, 하녀, 충녀, 육식동물 등등의 작품들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꼭 기생충과 짝지어 보시면은. 봉 감독은 영화가 킥킥거리며 즐길 거리를 만들고 또 보고 나서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낄 정도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죠. 칸에서, 귀국하는 공항에서, 그리고 어제 시사회장에서도 늘 함께한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의 모습은 따뜻했습니다. 백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 듣고! 야 듣고! 김양길 형님이 너한테 안고 전화래. 1997년 조연출이었던 봉준호 감독은 한 영화 속 단역 배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신비의 배우는 도대체 누구신가? 무명이었던 송강호에게 먼저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고 언젠가 영화를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로 아주 부드럽고 상세하고 그리고 진심 어린 그런 멘트를 이 양반은 다음에 뭐가 돼도 될 것 같다. 그리고 22년이 흘러 두 사람은 칸 영화제에서 영화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영화사를 새로 쓴 영광의 순간, 감독은 배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준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저의 동반자인 우리 송강호님. 감독이 배우에게 무릎을 꿇고 트로피를 건네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환영 인파가 몰린 공항에선 인터뷰 도중 무거운 마이크를 직접 들겠다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무명 시절 인연을 계기로 총 4편의 영화를 함께한 두 사람. 감독과 배우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며 늘 함께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묘한 울림을 남겼던 살인의 추억 마지막 대사도 배우가 감독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했기에 가능했던 즉흥 연기였습니다. 봉 감독은 황금종 여상 수상 후 송강호가 자신의 영화 세계를 대변하는 페르소나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비정규직 19살 청년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고로 숨진 지 3년이 되는 날이 어제였는데요. 근무 여건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보여준 이 청년의 가방에 들어있었던 컵라면을 많은 분들이 다시 떠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렇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함도 여전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크린도어를 열더니 밖으로 몸을 내밀고 센서의 각도를 조절합니다. 선로 쪽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센서에 묻은 이물질을 닦습니다.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도, 문을 갈아 끼우는 작업도 열차가 다니는 낮에 이뤄집니다. 열차 훅 지나가니까 열차 들어오는 타이밍도 잘 못 맞추게 되면 진짜 막 심장마비에 걸릴 것 같아요. 열차가 너무 빨리 돌아와서.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 숨진 김군 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선 운행 중 선로 쪽에 나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에선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의역 사고 뒤 없어진 고장난 지 1시간 안에 도착한다는 제도도 그대로입니다. 이 때문에 2인 1조로 수리하는 동안 다른 신고가 들어오면 한 명을 먼저 보내는 일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빨리 와줬어. 지금 어디 있냐, 위치가 어디 있냐고 나머지 한 명을 먼저 또 다른 장애인 한 대 가서 상황만 확인하게 해요. 이에 대해 코레일은 지난해 처리한 고장 건수가 2인 1조당 월 평균 4건이 안 돼 노동 강도가 세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파악한 결과 고장이 몰릴 땐 한 업체당 한 달에 600건이 넘고 2인 1조 기준으로는 100건이 넘었습니다. 아예 밥을 못 먹죠. 그냥 저녁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때우는 경우도 있어요. 편의점 가면 주로 뭘 드세요? 편의점 가면은 우유나빵 아니면 라면. 그나마도 다음 달이 계약 만료라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코레일은 JTBC 취재가 시작되자 고장 신고 1시간 내 도착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규직으로 바꾸기 위한 협상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빠르게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피해를 주는 오토바이 난폭 운전에 대한 비난이 크죠. 그런데 천천히 달리면서 대로를 떼지어 다니는 오토바이 운전도 그렇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전합니다. 때로는 세로로, 때로는 가로로 줄지어 달립니다. 안전모는 쓰지 않았고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형형색색 빛을 냅니다. 뒤에서 길을 막아주면 맨 앞에선 5차선에서 1차선으로 고개 운전을 시작합니다. 뒤에서 경찰이 따라오지만 느긋합니다. 신호는 가뿐하게 무시합니다. 흔히 보는 도심 폭주족 같지만 달리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벽에 때를 지어 대구 도심을 느린 속도로 달린 10대와 20대 운전자 10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들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를 시속 15km로 달렸습니다. 뒤따르는 차량이 앞서가지 못하게 대로를 모두 막았습니다. 하지만 난폭 운전으로 현장 검거가 돼도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을 공동 위험행위 등으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오토바이를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산불을 빨리 신고해서 상을 받으면 무기계약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간제 노동자가 일부러 불을 질렀습니다. 산불 신고자가 너무 똑같은 사람이라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밤 강원도 양구군 웅진리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산불로 축구장 1개 면적과 비슷한 산림 5,700제곱미터가 타버렸습니다. 40여일이 지났지만 타다 남은 나무가 그대로 서 있고 주변에선 탄 냄새가 여전히 진동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양구군청에서 기간제로 일하던 39살 이모 씨였습니다. 3년 전엔 산불 감시원으로 5달 동안 기간제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3월 3일과 이달 3일에도 다른 산불 2건을 가장 먼저 신고했습니다. 모두 이 씨가 고의로 낸 산불이었습니다. 산불을 조기에 신고해 상을 받으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무기계약직 할 때 가짜 묻히지 않겠느냐. 그런 거 없더라. 하지만 상을 받았다고 무기직으로 전환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씨는 사업별로 단기 채용하는 기간제 노동자라 전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이 씨는 지난 10일 다시 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서로 다른 산불 현장마다 최초 신고자가 같은 점을 의심했습니다. 끈질긴 추궁에 결국 이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미국의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한때 트럼프 대통령 오른팔로 불렸었는데요.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해 미국 정부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 배넌이라는 사람은 미국 우선주의를 설계한 주요 인사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넌이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극우 성향의 배넌은 이 중국이 이 서방에 대항해 벌인 경제 전쟁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진행한 무역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배넌은 이번 갈등은 근본적으로 이 중국 경제를 변화시켜 서방의 자유시장 경제와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미국 재무부가 올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관찰 대상국으로 한국과 중국을 유지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아일랜드, 이탈리아가 추가됐습니다. 반면 인도와 스위스는 제외됐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 하나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고 관찰 대상국을 유지했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당초 우리나라가 이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결론은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다만 미 재무부는 한국은 관찰 대상국 기준 가운데 한 개만 해당된다며 이 다음 보고서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 창업주와 최근에 이혼한 그 전 아내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액수가 21조 원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맥켄지는 서약서에서 우리 각자는 무한한 영향과 또 행운의 연속에 의해서 남들에게 제공돼야만 할 선물을 받는다며 자신에게는 나눠야 할 과분한 양의
돈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선에 대한 접근은 신중할 것이며 여기에는 시간과 노력, 보살핌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트위터를 통해 전처의 이런 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맥켄지는 올해 1월 제프와 이혼하며 세계의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됐는데요. 맥켄지의 재산은 366억 달러, 약 4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인 21조 원가량을 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시리아 내전으로 예수의 언어 아람어가 죽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기독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지만 생전에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를 주로 썼다는 게 정설입니다. 아람어는 유대, 시리아, 레바논 등 중동 지역에서 옛날 당시 널리 쓰였는데요. 예수가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 사용한 표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인데 이 달리다굼이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러나 2000년 넘게 이 땅에 뿌리내린 아람어가 시리아 내전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멸절돼서 이 라틴어처럼 더는 쓰이지 않는 죽은 언어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아침 선선, 낮더위, 그리고 영동 건조주의보인데요. 맑은 하늘 속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 웃돌면서 오늘 특히 남부지방 중심으로 더위가 강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해지면 몸에도 반응이 오죠. 기침할 때 목이 너무 아프다, 눈이 빠질 것 같다고 민감한 분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고요. 춥더니 덥고 축축하더니 이젠 건조하다며 날이 오락가락 정신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공기가 건조하고 볕도 강하고 일교차도 크고 신경 써야 할 게 많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을 사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은 서훈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장이 친문 공천의 특명을 받은 대통령 측근 실세를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총선 전략을 책임지는 사람과 국정원장의 만남을 부적절하고 위험천만한 회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북풍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북 특사로 파견되는 등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서훈 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줄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또 다른 북풍이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어제 오후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서 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2시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7시쯤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서훈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밀실 정치의 끝판왕이라며 거듭 정보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박근혜 정부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 이들 두 사람의 저녁 식사 자리에는 MBC 북한 전문 기자인 김연경 기자도 동석했습니다. 김 기자는 JTBC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감한 정치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 사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저녁 자리에 함께한 언론인은 MBC 통일방송 추진단장인 김현경 기자입니다. JTBC와의 통화에서 김 기자는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기자는 서 원장이 이번에도 한번 보자고 했는데 양정철 원장이 같이 하면 어떠냐고 해서 같이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제 옛날 얘기들 진짜 뭐 한 20몇 년 전 얘기부터 초년병 시절에 이런 얘기 뭐 하다가 웃기도 하고 뭐 동북아 정세, 뭐 한반도 정세, 뭐 이런 그냥 흔히 저녁 식사 자리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뭐. 그러면서 서 원장이 오래전부터 자신을 비롯한 북한 전문가 그룹을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양 원장의 귀국 인사 성격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기자는 야당에서 문제 삼는 선거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없어진 이후 서 원장이 여야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 기자는 서 원장이 양 원장과 독대하는 게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나를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는 어제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 자리에서 총선 얘기는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저녁 식사 자리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개입 의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국회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게 됐고 국회 정상화의 길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저녁 식사 자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때도 그렇고 또 국정원이 그동안에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면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렇게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이런 사안들이 사라져가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의 순수한 그동안의 이 역할,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의 위상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제 새로 부임했는데요. 양정철 원장이 총선 관련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최근의 행보로 봤을 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가능한 이런 만남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야당의 이런 이의 제기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 두 사람이 단지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여기에서 정치 개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들을 실체적으로 밝혀내면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의혹만 부풀리고 있거든요. 저는 야당도 좀 더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부적절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런 억측이 생겨나지 않도록 정보기관의 수장이나 또는 민주연구원장의 역할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단순한 부적절한 만남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 그 가능성에 주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사태가 마무리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세요?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네.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이미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때 굉장히 극우 보수층에 굉장히 구애를 하는 그런 입장을 네.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지층도 그렇게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입장은 계속해서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보일 거고요. 이 사안을 좀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일단은 저는 분명하게 부적절한 만남이지만 아직 불법이라든가 또는 국정원의 뭐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일의 경우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또 다르게 아마 엄청난 사안이 될 겁니다. 이미 야당이 서훈 국정원장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원법 정치 개입 혐의로. 그렇다면 이 사안을 여당에서 바라보는 시각, 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다를 텐데요.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더구나 이제 동석한 제3의 인물, MBC의 이제 김현경 기자가 내용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3자, 특히 언론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불법적인 행태가 쉽게 일어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실체에 대해서 저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좀 더 사실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이해시킬 필요가 있지만 지금 야당의 상황이 굉장히 극단적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의 길로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잠시 후에 뭐 자세하게 짚어볼 문제입니다만 현재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 유출, 외교 기밀 유출 문제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 그리고 국정원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를 찾은 거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고 최근에 19일간의 이제 장외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 복귀에 대해서 사실상 아직도 상당한 여지를 남기면서도 장외 투쟁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역시 국정원장과 제1여당인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이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의혹 제기를 할 거고요. 특히 강효상 의원의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것 형법상 113조에 분명히 어긋나는 행위고요. 이미 고발이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는 이런 비판을 자유한국당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공세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고 이 사안들이 이 두 사안이 맞물려서 정적인 공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사실상 뭐 내년에 여당의 총선 전략을 짜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그 언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움직임에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신중해야 되죠. 더군다나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또
당시 비서관으로서 했던 역할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핵심적인 주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사실 이 사안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향후 총선에 접근하는 방식 역시 과거와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칫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혹시나 그런 상황들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국회가 완전 마비되고 입법은 지금 14,000 아마 조만간 며칠 있으면 14,300건을 넘어설 겁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 민생 법안, 국회가 입법은 하지 못한 채 완전히 국회가 마비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공방이 더욱더 격화되는 상황은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친문 진영의 뭐 독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라든가 또는 여당 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보였어야 됐는데 이 사안이 계속해서 아마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교 기밀인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 내용을 유출한 부분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그리고 주미 한국대사관의 참사관 K씨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내일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이 K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중징계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 사안은 정말로 중대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양국 정상 간의 이 상황은 양국이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치면서 서로에게 비우호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국 정상이 노력하는 것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방안을 요청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위기 상황이 닥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조율되는 과정인데 정상 간의 분명하게 통화 내용이라든가 정상회담 내용은 분명하게 3급 국가 기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외교가 한 발자국이라도 비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의 그런 정책을 택해야 되는데 강효상 의원 분명하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국민이 알아야 될 시급한 국가적인 위기라든가 또는 그런 상황, 국민의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에 내놓아야 될 그럴 때는 알 권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안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해당 외교관조차도 이런 식의 정략적인 프레임에 빠질 줄 몰랐다면서 지금 강 의원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강효상 의원의 행태는 국가 형법에 어긋나는 분명히 행태고요. 아마 이것은 국회에서도 사실상 국회의원 제명 과거에 그런 사안까지 갈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부 역시 여기에 대해서 강한 중징계를 취해서 대한민국의 정보를 다뤄야 되는 외교관이 이렇게 국가 기밀을 누설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기강을 다 잡을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국회 정상화의 길 여전히 험난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강경투쟁, 장애투쟁까지 이런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도 평상시 협치를 말해왔지만 협치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국회 복귀를 설득하면서도 그러나 할 일은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 역시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국회 마비 상황 빨리 풀고 국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따질 것은 따지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렇게 막말, 장외 또 국회의 입법을 마비시키는 상황.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반성할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눈높이에 놓고 또 국익을 눈높이에 놓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합니다. JTBC 취재 결과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명백하게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5가지 관련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고서에 만장일치로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이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실조사 논란으로 한 차례 재배당된 뒤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검경 수사 외압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의 실체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됐습니다. 소속 팀원 6명이 해당 결론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사단은 2013년 수사팀이 뇌물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대표적 봐주기 수사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성폭력이 아닌 성접대 사건으로 보면서도 김 전 차관의 계좌 추적 등 기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기존 수사도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피해 주장 여성들에게 마치 김학의 변호인처럼 신문한 대목들이 많다며 검찰 수사단이 성범죄 피해 주장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외에도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법조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6년 전 수사 당시 관련 단서가 많았는데도 수사는커녕 감찰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결론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던 한 일본인이 비행기에서 숨졌습니다. 코카인이 든 봉지 246개를 삼키고 비행기를 탔다가 몸 안에서 포장 비닐이 터지면서 숨진 겁니다. 황예린 기자가 전합니다. 비행기에서 시신이 내려옵니다. 42살 일본인 남성 우도엔이 콜롬비아에서 일본으로 가던 비행기에서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경유지였던 멕시코시티에서 비행기가 출발한 후 일본인 남성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승무원이 기장에게 보고해 멕시코 소노라주의 에르모시오에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켰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멕시코 검찰 당국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뇌가 부어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한 결과 위와 장에서 비닐로 포장한 코카인 봉지 246개가 나왔습니다. 봉지의 크기는 길이 2.5cm에 폭 1cm였습니다. 정확한 양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비닐이나 고무로 마약을 포장해서 삼킨 후 몰래 옮겨 나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검색이나 세관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몸 안에서 포장재가 터지면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숨질 수 있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2015년엔 한 브라질 학생이 코카인 봉지 113개를 삼킨 채 비행기에 탑승했다 포장이 찢어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하와이에서 이륙한 여객기가 엔진 화재로 폐항하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 중인 여객기의 날개 부근에서 불길이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승객 142명을 태우고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한 여객기의 엔진에 불이 붙은 건데요. 위험천만한 상황에 여객기는 급히 회항해 호놀룰루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핸더슨에 사는 한 가족이 이동 중이던 차 안에서 새 식구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차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산기를 느낀 여성이 가족들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이동 중인데요. 긴박한 상황 끝에 결국 차 안에서 여성 혼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뒷좌석에 탄 어린 아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건데요. 출산 예정일을 앞당겨 차 안에서 태어난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뒤늦게 영상을 확인한 가족들은 아들이 소중한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주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바닷속에 거인의 머리카락을 풀어놓은 듯 기괴한 모습의 이것. 그리스 인근 바다에 버려진 어망입니다. 무게가 무려 2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그대로 두면 바닷속 동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어망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와 독일에서 다이버들이 모였는데요. 가뜩이나 커다란 어망이 바위에 얽혀 있어 제거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한 환경보호단체는 매년 이렇게 바다에 버려지는 어망이 약 64만 톤에 달한다며 바다 오염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에펠탑에서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며 바람을 가릅니다. 한 기업이 올해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를 기념해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 건데요. 115m 높이에서 뛰어내려 100m 거리를 약 1분간 시속 90km의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온라인 신청자 중 선정된 사람들만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행사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이고 타는 비용은 무료라고 합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라오스에서 댐이 무너져서 1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막대한 피해 보상을 누가 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라오스 정부가 미흡한 조치로 발생한 사고라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인재라는 겁니다. 시공을 맡았던 SK건설 측은 과학적 증거가 결여됐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라오스 세피안 세남로의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무너졌습니다. 5억 톤의 물이 터져나오며 사망자 40명, 실종자 66명, 이재민 6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인 SK건설은 기록적인 폭우가 원인이라고 했지만 라오스 정부 측은 부실 공사를 의심했습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어제 독립전문가위원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 사고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붕괴가 시작됐을 때 댐 수위는 최고 가동 수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적색토로 쌓은 보조댐에 미세한 물길을 따라 물이 샜고 이로 인한 내부 침식과 집안 약화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원호 파괴로 불리는 이 같은 현상이 댐에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최상부에서도 일어나 붕괴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SK건설은 입장문을 내 반박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사고 전후 실시한 집안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험적 추론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위원회가 토사층에 물길이 생기는 파이핑 현상을 입증하지 못했고 원호 파괴가 원인이라면 댐 하단부에 대량의 토사 유출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조사에 옵서버로 참여한 한국정보조사단과 엔지니어링 업체들도 위원회와 의견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피해 보상 문제가 달린 만큼 사고 원인을 둘러싼 라오스 정부와 SK건설의 공방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30년 만에 개정이 돼서 이제 3년 뒤부터 적용이 될 이 WHO의 질병 분류 새 기준이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일에 너무 몰두해서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두고는 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질병이 아닌 것으로 WHO는 판단을 했습니다.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만 봤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WHO는 현지 시간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에 따라 게임 중독을 마약이나 알코올, 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규정한 겁니다. 지난 1990년 개정된 질병 기준은 14,400여 개의 질병을 분류해 왔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된 새 질병 기준은 게임 중독을 포함해 5만 5천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직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번아웃 증후군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WHO는 번아웃이 질병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WHO는 번아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에서 오는 증후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번아웃이 직업 현상일 뿐 삶의 다른 영역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WHO는 번아웃이 건강 상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새로 승인된 기준은 오는 2022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194개 회원국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른바 불법 폐기물 대란, 지금 전국 곳곳에 120만 톤이 넘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폐기물들을 불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처벌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의성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는 허용치의 80배가 넘는 폐기물을 방치했습니다. 행정 조치가 여러 번 내려졌지만 이 업체는 대표자를 3차례 바꿨습니다. 현행법으론 이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17만 톤의 폐기물을 불법 처리했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불법 폐기물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전 사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처벌도 강화됩니다. 과태료로 규정된 현행 처벌 기준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올라갑니다.
벌금과 별도로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의 최고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기대되는 이익이 한 25억 정도 되는데 처벌 수위는 굉장히 낮습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은 사업주뿐 아니라 배출, 운반, 최종 처리에 관여한 사람도 처벌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연내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불법 처리에 대한 책임만 물을 뿐 중장기적인 폐기물 대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한국 U20 축구대표팀이 오늘 새벽 폴란드 티히 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F조 2차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한국은 후반 24분 김현우의 헤딩골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1차전에서 포르투갈에 0대1로 진 한국은 다음 달 1일 아르헨티나와의 최종전에서 지지 않으면 16강에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프로축구 FC서울이 성남FC를 꺾고 K리그 통산 500승을 달성했습니다. FC서울은 어제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홈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박동진과 오스마르, 페시치의 연속골로 승리를 거둔 서울은 전북현대를 제치고 2위로 도약했습니다. 서울은 어제 승리로 창단 37년 만에 K리그 통산 50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에 이은 리그 3번째 기록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 부임 후 첫 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어제 중국 마카오에서 열린 국제배구연맹 2주차 첫 경기에서 벨기에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앞서 터키와 세르비아, 네덜란드 등의 연패를 겪어온 우리나라는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오늘 태국과 2주차 2차전을 벌입니다.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지만 낮 동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고요. 자외선도 강해서 한낮 외출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 공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고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특보구역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남부지방 중심으로 기온이 높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26도, 광주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평양 27도, 함흥이 29도로 우리나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SK건설이 시공 중이던 라오스 수력발전소의 지난해 보조댐 붕괴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며 사실상 인재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보조댐 붕괴 사고가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인 SK건설 측은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추론에 불과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막대한 피해 보상 문제가 달린 만큼 사고 원인을 둘러싼 라오스 정부와 SK건설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새 질병 기준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질병 코드는 이제 5만 5천 개로 늘어나게 됐는데 전해진 대로 게임 중독이 들어갔고 일 때문에 무기력감을 느끼는 번아웃은 제외가 됐습니다. 3년 뒤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한때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서 7차례나 항소심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치 명령까지 예고하면서 오늘은 증인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의 초점은 북한과의 협상에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긴 하지만 북미 협상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